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새 확진자는 105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죠.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가 이미 2.5단계 구간이지만 정부는 환자 수보다 의료적인 대응 여력이 아직 괜찮다면서 당장 단계를 격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35명, 1월 7일 869명을 기록한 뒤 105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64%로 여전히 유행을 주도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규 감염 사례도 직장과 학교, 어린이집, 교회에 이어 직업 전문학교, 여행 모임 등 일상 속 다양한 공간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주간 다른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한 연쇄 감염의 비율이 집단 감염의 2배 육박했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는 30%에 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인 모임으로 인한 전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649.8명.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충족했지만 정부는 2단계와 1.5단계가 혼합된 현행 단계를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등으로 위중증 환자 비중이 줄고 있어 지금의 의료 체계로 대응이 가능한 데다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단계를 올릴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대신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콜센터, 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표본검사와 선제검사도 확대하여 시행하여 다만 확진자가 급증해 의료체계에 한계가 예상될 경우 언제든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정부가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내 업체들이 위탁 생산을 할 예정이다 보니 사용 허가만 난다면 국내 사용이 수월합니다. 결국 효과와 안전성이 변수인데요. 먼저 국내 도입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낙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백신들을 다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보라고 지시한 뒤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외교부에 러시아와 멕시코 등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접종 중인 12개 나라에서 보고된 이상 반응에 대한 정보 수집을 요청하고 나선 겁니다. 안전성 자료 이외에도 국외의 허가 승인 상황 그리고 접종 현황 등에 대해서 자료 수집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95%, 모더나 94.1%, 스푸트니크 V 백신은 효과가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 90%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는 데다 냉장 보관이 가능해 유통도 쉽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다음 달부터 국내 업체들이 수출용으로 6억 5천만 회분을 위탁 생산할 예정이어서 식약처 허가만 난다면 빠른 시일 안에 국내 공급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임상시험 외에 실제 접종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희귀 혈전증이 보고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처럼 바이러스 전달체 방식으로 만들어져 이상 반응과 부작용에 대한 확인도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도입되었을 때 우리나라 수급 상황을 개선시켜 줄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를 반드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에서 현재 사용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데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EMA에서 승인되는지 여부에 따라 러시아 백신의 국내 도입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미입니다. 세계 최초였지만 급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맹물 의혹까지 받던 스푸트니크 V. 실제 접종 이후 90% 넘는 효과가 확인되면서 지금은 60여 개 나라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믿고 맞을 수 있는지 신정현 기자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따져봤습니다.
하루 31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며 세계 최다 기록을 경신한 인도. 아스트라제네카와 자체 개발 백신 외에 스푸트니크 V를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8월 러시아가 승인한 스푸트니크 V. Насколько мне известно, сегодня утром впервые в мир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вакцина против ново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Формирует иммунитет устойчивый. 이때까지만 해도 마지막 3상 임상시험 결과가 없어 서구 전문가들은 맹물이라고까지 혹평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러시아와의 정치 군사적 갈등도 도입을 주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예방 효과가 91.6%에 달한다는 3상 결과에 반전이 생겼습니다. 이번 달엔 실제 백신을 맞은 러시아인들을 분석했더니 효과가 97.6%로 더 높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As I learned, it's basically like AstraZeneca, just really little differences. So I thought, okay, then it's good enough for me. 지금까지 스푸트니크 V를 승인한 국가는 아랍에미레이트와 아르헨티나, 멕시코, 필리핀 등 전 세계 60여 개국, 주로 남미와 아시아가 많습니다. 하지만 추가 임상 결과가 나오고 백신 물량까지 부족하자 유럽연합 내에서도 러시아 백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So far, we have not seen any reports in the context of the information we have been able to review.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이미 독자적으로 백신 사용을 승인한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등도 유럽 의약품청에 허가를 주시하며 스푸트니크 V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백신 스와프, 맞교환을 협의 중인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보낼 만큼 백신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가 갈수록 느려지면서 머지않아서 백신이 남아 돌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백신 공유에 대한 질문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장은 힘들다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We don't have enough to be confident to send it abroad now, but I expect we're going to be able to do that. 국무부는 지금은 미국 내 접종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First and foremost, we are focused at this stage on the vaccination effort here at home. We have a special obligation to the American people. 현재 미국의 백신 여유 분량은 어느 정도일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 전역에 배포된 백신은 약 2억 7,790만의 분량으로 현재 남아있는 백신은 약 6,200만의 분량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남는 백신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접종 횟수가 크게 감소하며 접종 속도가 더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듀크대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현 추세대로라면 7월 말쯤엔 약 3억 회 분량의 백신이 남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현재 접종이 중단된 얀센 백신을 다시 쓰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사용 승인을 받는다는 전제로 나온 기사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백신 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글로벌 이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서 우리가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분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미측과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내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미국에서 백신이 남아돌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지금부터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백신을 접종하는 주사기에서 잇따라 이물질이 발견되다 보니 실제로 인체에 얼마나 위험한지 정부가 실험까지 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해본 결과 몸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물질이 들어있다고 추가로 신고된 4개의 최소잔여형 주사기들. 이 중 밀대와 주사바늘 등 주사기 외부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2개를 제외하고 주사기 내부에서 이물질이 확인된 2개를 자세히 살펴보니 섬유질로 추정되는 미세한 이물질이 있거나 작은 검은색 조각이 보입니다. 이 가운데 1개 주사기에 증류수를 넣어 주사바늘로 빼냈더니
이물질은 바늘을 통과하지 못하고 액체만 빠져나옵니다. 또 다른 주사기에는 백신을 넣고 주사했더니 이번에도 이물질은 바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다 된 거 아닌가요? 예, 다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물질이 주사기를 통해 인체로 주입될 가능성은 낮고 백신의 효과에도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란 결론을 내놨습니다. 전문가 자문 결과 백신의 유효성 같은 경우는 이물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다만 엄격한 품질 관리가 중요한 만큼 문제가 된 업체 2곳의 제조 공정을 현장 점검하고 접종 전에 주사기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한 피해 보상 속도도 빨라집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해 피해 보상 심사 전에도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이용해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백신 부작용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위로를 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복지 제도를 우선 연계하여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오늘부터 75세 이상에 대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됐고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가상화폐는 투기다, 잘못된 길이고 보호 대상이 아니다. 오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열풍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제도권 금융인사들의 경고 메시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상화폐들의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국회에 나온 금융당국 수장은 작심하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는 거 분명히 정부가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고, 가상화폐 투자자는 보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세금은 왜 매기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컨대 그림을 사고 파는 데에서 양도사익이 있으면 저는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보호해 줘야 되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냐는 건 아니거든요. 가상화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고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강한 경고를 보낸 겁니다. 이런 경고는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지난주 가상화폐는 투기를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고 비트코인에 대해 거품과 단기 급락을 경고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경고도 잇따랐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꺾이는 추세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일주일 사이 20% 정도 떨어졌고 도지코인도 사흘 사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코인 자체의 가격이 0원이 돼도 이상하지 않고 1억이 돼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까지 실명 확인이 안 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유교입니다. 고위공직자는 물론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면 국회의원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재산을 모두 등록해야 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상임위엔 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는 5년 동안 가족 명의 건설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모두 2천억 원대 공사 수주 의혹을 받는 무소속 박덕흠 의원. 모르겠어. 그런 건 나는 내가 부탁을 한다거나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게 하고. 20대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였던 손혜원 전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사전 정보를 파악해 지인과 친인척 명의로 건물 9채를 샀다는 의혹으로 실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아주 형편없는 여관, 제가 아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여기를 숙소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외국인들한테 열광적으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의정활동을 지렛대로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에서 국회의원은 당선 결정 한 달 안에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의 주식, 부동산, 그리고 자신의 과거 3년치 민간활동 내역을 국회 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공개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엔 배정할 수 없도록 하고
만약 의정 활동을 하다가 사적 이해관계가 얽힐 경우엔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 공개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위반 시 징계를 아주 강하게 할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민들 눈에 국회의원은 잘못을 해도 벌받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기구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앞서 정무위에선 공직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걸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도 8년 만에 의결됐습니다. 두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자, 만약 일반 기업에서 화장실 가는 시간을 평가해서 경쟁에 붙였다면 근로자를 착취한다고 난리가 났겠죠. 요기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배달 기사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성격의 특수 고용직, 플랫폼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고용 시작은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이 되고 있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기사 K씨는 요기요에선 휴식 시간을 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본인 근무 시간을 오전, 오후로 분리했습니다. 오전과 오후 사이에 15분 정도를 비워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려는 목적이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오전 근무 종료 1, 2분을 남기고 주문이 들어와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배달을 해야 하고 그러고 나면 곧바로 오후 근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5분 틈밖에 없잖아요. 이건 못 쉬어요, 아예. 15분이나 시간은 좀 쉬게 냅둬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콜 들어와요.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콜이 들어온다는 네네네. 쉬는 게 없어요. 그냥 풀로 일을 해야 돼요. 현행법상 근로자에겐 4시간을 일하면 30분의 휴식 시간이 보장되고 위반한 고용주는 2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배달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이다 보니 요기요는 이런 책임에서 자유롭고 라이더들 역시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일반 근로자보다 더 근무 시간에 얽매이는 현실. 이 같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착취 논란은 몇 년 전부터 유럽에서도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기요 본사가 있는 독일은 물론 스페인과 영국, 프랑스 등의 법원에선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특히 스페인에선 기업들이 쉬쉬해온 AI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AI 알고리즘도 결국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회사의 판단과 지시가 들어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수년 전에 플랫폼법이라든가 사회적 책임에 대한 협약 같은 거를 해서 실효성이 별로 없었고 부작용도 많이 드러나서 이제 와서 그 대법원들이 근로자라고 정리를 다시 해준 건데 우리나라도 플랫폼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빠르게 재편 중인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보다 제3의 지위를 주는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어 벌써부터 실효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자, 조금 전인 저녁 8시 서울 남산타워, 부산 광안대교의 불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두 꺼졌습니다. 이 지구의 날을 맞아서 청와대, 공공기관 등이 10분 동안 소등 행사에 참여한 건데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자 이런 뜻이죠. 자, 기후변화로 인한 경고 등 이미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인아 기상팀장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틀째 초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택의 최고 기온은 30.6도, 서울은 27.5도를 기록했습니다. 평년의 6월 하순에 해당하는 날씨로 계절을 2달이나 앞서가는 이상 고온입니다. 여름 날씨처럼 더워요. 원래 자켓 입고 나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벗고. 앞으로 다가올 여름이 좀 걱정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지난주는 기상관측 이후 가장 늦은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는데 단 일주일 만에 계절이 극과 극을 오갔습니다. 올봄이 심상치 않다는 걸 가장 먼저 알려준 건 벚꽃입니다. 일본에서는 9세기에 처음 관측을 시작한 이후 1200년 만에 가장 빨리 벚꽃이 만개했고 서울도 99년 만에 가장 빨리 폈습니다. 바다에서도 처음 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슈퍼태풍 수리게입니다. 중심기압 895헥토파스칼. 봄에도 슈퍼태풍은 종종 나타나지만 4월에 이렇게 강한 태풍은 처음입니다. 이 태풍은 육지를 비켜 바다로만 가는데도 필리핀에선 대형 선박이 자초되고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대기가 더욱 불안정해지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급격히 발달하는 태풍은 기후변화의 한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시작부터 기상 이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열대 지방인 미국 텍사스를 얼려버린 이상 한파, 유럽과 중동을 덮친 폭설, 호주 대홍수까지 이런 재난들의 배후에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경제가 위축됐는데도 온실가스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해 414 ppm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세계 경제가 회복되며 온실가스가 더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We expect an intensification of these very strong tropical cyclones, category 3 and up, by 50% globally, something that has not happened before, extreme floods. 지난해 우리나라는 54일간의 최장 장마와 4개의 태풍이 강타해 1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40여 명이 숨졌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 1.5도 선이 3년 내에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worst risk is that we don't reach 1.5 degrees as a limit, that we go over it, and that we precipitate the world into a catastrophic situation. There is no time to lose.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 회의는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축구선수 기성용 씨가 영국에서 뛰고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고향 광주에 농지를 사들였는데 농사를 직접 지을 거라는 영농 계획서를 내고 샀습니다. 이 때문에 가짜 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이렇게 산 농지가 공원으로 개발까지 되면서 투기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이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토지입니다. 필지 한 곳을 확인했더니 토지 용도가 답, 즉 논으로 나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지라는 겁니다. 면적은 496제곱미터. 그런데 이 일대는 크레인 차량이 드나들며 주차하는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있다가 퇴근하면 집에로 그냥 수영차 가지고 가고 여기 와서 장비 가지고 일 나가고 그런데요. 크레인이나 고소 작업차, 굴삭기처럼 공사에 동원되는 장비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를 확인했더니 서울FC의 기성용 선수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에 사들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성용 선수와 기 씨의 아버지인 기영욱 전 광주FC 단장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이 일대 논밭 10여 필지를 계속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들은 무슨 작물을 언제부터 재배할지 농업 경영 계획서도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무렵 기성용 선수는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경작은 하지 않고요. 그 용도로 그 주기장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런 걸로. 또 이 농지 가운데 9,610제곱미터의 땅을 깎거나 메워서 불법으로 형지를 변경했다는 지자체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기 씨 부자에겐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상복구 기한은 5월 30일, 5월 말로 지금 기한을 줘서 그 행위자한테 통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행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논란은 인근 지역에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기 씨 부자를 농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하면서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영욱 전 단장은 향후 기성용 축구센터를 짓기 위해 아들 명의로 토지를 사들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 온라인 쇼핑몰에서 또 다른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 중입니다. 정부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판매를 차단시켰다고 하는데 일부 제품은 아직도 판매 중이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가습기 살균제 6개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일본산인데 정부 승인 없이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도 않았고 환경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가 팔리고 있었습니다.
7천 명이 넘는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2019년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에 자료를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에 승인 없이 팔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제품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참사의 원인이 된 가습기 살균제가 팔리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정작 담당 부처인 환경부는 이런 사실조차 모릅니다. 게다가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약 5개월간 생활화학제품 안전 실태를 조사했는데 적발된 가습기 살균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단속 기간에도 인터넷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던 겁니다. 최소한의 가습기 살균제를 인터넷에 검색만 했어도 다 적발할 수 있는 제품들이었고 이에 대해 환경부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은 하지만 모든 제품을 걸러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모든 거를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어서 빠진 것도 생기겠죠. 그리고 내에서 새로운 제품들이 또 올라올 수도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좀 변수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환경부와 온라인 쇼핑몰은 사참위가 발표한 6개 제품을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진이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해본 결과 이 중 3개 제품은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유치원부터 병원까지 온몸에 소독약 뿌려주는 전신 소독기 설치한 곳 많습니다. 물론 코로나19를 막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방역 효과를 검증하거나 인정해준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독약을 온몸에 뿌리는 게 몸에 안 좋다고 합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서울 용산구청. 입구를 통과할 때 전신 소독기에서 살균 소독제가 뿜어져 나옵니다. 안전한 친환경 소독제란 안내 문구까지 붙어 있다 보니 일부러 한참 소독기에 머무는 방문객도 있습니다. 약품은 차염소 반하고 기계 자체를 구매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제조한 거 저쪽에다가 부어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최근엔 노인 복지시설, 병원과 유치원, 학원까지 전신 소독기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인사돼서 뭔가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고 거금 들여서 했어요. 인체 부위하다고 괜찮다고 했어요. 전신 소독기에 주로 사용하는 소독제 성분은 차염소산수, 표백제나 살균제에 쓰는 성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신 소독기를 설치했다는 학원들 홍보에 찜찜해하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인체에는 뿌리지 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첫째가 그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한 3번 정도 폐렴을 앓았었어요. 안전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신 소독기가 효과가 있는지, 인체에 해롭진 않은지 부처 3곳에 물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바른 사용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살균 소독제를 사람에게 분사하거나 사람이 있는 공간에 분사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러스 제거 효과를 볼 정도의 농도라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살균 소독제를 사람 몸에 직접 분사하는 경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체들은 살균 소독제가 식품 첨가물로 분류돼 있다며 안전하다는 듯 홍보하지만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소나 그 과일을 세척하는 데만 쓰도록 되어 있고 흡입하는 경우에는 폐에서 바로 혈액으로 넘어가 가지고 온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독기 업체에서조차 사용할 때 마스크를 쓰고 눈이나 호흡기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생각하실 때 조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호흡하시지 마시고 안전을 이용해 달라는 이게 전문가들은 인체에 안전하면서 강력한 살균 소독제는 없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글과 그림으로 주의를 주는 현수막들 많죠. 그런데 한 건설사가 사고 나면 부인 옆에 다른 남자가 누워 있을 거라는 이 천박한 문구를 내걸었다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너도 나도 따라 쓰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양건설이 시공 중인 부산의 한 공공건물 건설 현장. 사고 나면 당신 부인 옆에 다른 남자가 누워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이라는 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불을 덮고 있는 여성과 5만 원짜리 돈 뭉치도 그려져 있습니다. 2년 전 중흥건설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도 똑같은 표어가 걸렸다 논란이 되다 철거했는데 태양건설이 또다시 내건 겁니다. 2017년 대구의 현대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사고가 나면 부인 옆에 다른 남자가 자고 있고 그 사람이 아이들을 때리고 사고 보상금을 쓰게 된다는 문구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건설노조 측은 건설 노동자를 비하하는 상식 이하의 표현이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저지의 광고판은 한 차례가 아니라 현재 3차례에 걸쳐서 게재되었습니다. 3번이나 올라온다는 것은 건설 노동 무시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노조가 조합원 700여 명에게 해당 문구에 대해 물었더니 무시하는 것 같다는 답이 45%였고 자괴감이 들었다는 답도 있었습니다. 와닿는 문구라는 답은 18%에 그쳤습니다. 건설노조는 이 표어가 노동자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도 담겼다며 대한건설협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사의 천박한 노동관, 수준 낮은 여성관, 파렴치한 안전에 대한 인식이 그 배경이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 측은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해당 광고 시안을 건설사에 제공한 적이 없고 안전 문구를 선택하는 것, 개별 건설사의 자유라는 겁니다. 태양건설은 인터넷에 떠도는 문구를 설치했을 뿐 문제가 됐던 표현임을 알지 못했다며 재발 방지와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돼 있죠. 그러자 아예 간판도 없는 건물에 뒷문으로 손님을 입장시킨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손님과 종업원 수십 명이 여기저기로 도망을 치다 붙잡혔습니다. 그 현장을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 안. 깜깜한 비상계단이 젊은 남녀로 가득합니다. 혼자 오셨나요? 신분증 주세요. 12층짜리 건물 지하 1층에서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에 경찰이 들이닥친 겁니다. 업소에 있던 손님 등 80여 명은 비상구와 화장실 등 건물 곳곳으로 달아났습니다. 지금 며칠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일부는 사다리를 타고 옥상까지 도주했다가 붙잡혔습니다. 면적이 900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업소는 작년 11월부터 영업을 해왔습니다. 외부에는 간판도 달지 않았고 심지어 층별 안내에는 공사 중으로 돼 있습니다. 단골 손님을 상대로 예약을 받아 몰래 운영했습니다. 유흥업소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정문을 걸어 잠그고 건물 뒤편에 별도 출입문을 만들어 몰래 손님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밤 늦게까지 검은 차량과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수상히 여긴 주변 사람들이 여러 차례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날 저녁에 약간 스타렉스 같은 차들이 앞에 되게 많이 서 있었고 앞에 계시는 분들이나 주차돼 있는 차들이 좀 많이 그런 느낌이 나니까. 경찰은 몇 차례 단속을 나오긴 했지만 외부엔 한정식집 간판만 걸려 있어 불법 영업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하에 출입구가 일반 한정식집이랑 같이 돼 있었습니다. 여기는 간판 자체가 없이 내부에서 소리라든가 또는 단속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잠복에 나선 경찰이 가게 환풍기가 작동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경찰은 업주 1명을 포함해 단속 중 난동을 부린 손님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모두 8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의 접근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더 컸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를 계기로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고 소방당국도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 밀집 지역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
급히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좁은 골목에 불법 주정차된 SUV 탓에 더 이상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차에서 내린 소방대원이 힘껏 밀어보지만 꼼짝도 하질 않자 결단을 내립니다. 결국 소방차로 주정차된 차량을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이번엔 한 차량이 소화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차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소방대원들이 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는 소방호스를 통과시켜 소화전과 연결해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지난 2017년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소방차 앞길을 가로막는 차량은 강제로 처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은 운전자는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골든타임 시간이 이제 7분인데 불법 차량 때문에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출동이 늦어지면 시민의 안전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화재 재난 상황에서는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인천 강화의 한 농수로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동네 주민이 아니었는데 발견 당시 맨발 상태였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강화군의 한 마을. 어제 오후 2시쯤 도로 옆 농수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가 발견된 이곳 농수로의 깊이는 약 1.5m입니다. 숨진 여성은 위아래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맨발 상태였습니다. 옆으로 누워 웅크린 채 물 위에 떠 있었는데 신체 곳곳은 부푼 상태였고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안에 떠온 상태에서 부딪혀가 걷는 것을 벗었어요. 근처에서 양말 한 켤레가 발견됐지만 휴대전화나 지갑 등 신원을 알 수 있을 만한 물건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A씨의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수도권 거주자로 강화군 주민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유족에게 A씨와 언제 연락이 끊겼는지 최근 행적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마을로 통하는 다리와 농수로 옆 도로 등을 비추는 CCTV를 확보해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물속에 있었던 거라서 지문 이런 게 조금 검출이 안 돼가지고요. 시신 상태로 볼 때 피해자는 살해된 뒤 최소 여러 날 동안 농수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내일 있을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다시 간다 인권사회팀 고재민 기자입니다. 한 농장에서 한국인 직원이 이주 노동자 숙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성추행까지 했다는 제보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주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농장주는 이들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시 가보겠습니다. 숙소 화장실과 욕실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와 상습적인 성추행. 말레이시아 노동자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신세까지 졌습니다. Feel not safety and she scared to go back to the farm. So I'm forced myself to stop immediately. Counseling officer asks you to go hospital and check. 그러나 막상 농장을 나오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 한국인의 도움으로 빈 가게에서 임시로 살고 있지만 일자리는 못 구했습니다. 난민 신청자다 보니 일터가 바뀔 때마다 매번 출입국 사무소에 서류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용직이라도 하려면 매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출입국 사무소는 버스로 1시간 반을 가야 하는 청주에만 있습니다. Really tough time now. So everything money. Without money we cannot move anywhere. Really. 이런 와중에 농장주는 피해자들에게 소송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같은 숙소를 쓰던 외부 업체 직원 문모 씨의 불법 카메라 설치를 경찰에 신고한 것도 문 씨의 농장 출입을 금지한 것도 자신이었는데 악덕업주처럼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기자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다 믿고 그냥 방송하나요? 증거도 없이?
죄 없는 제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작년에 농장주에게 문 씨의 성추행을 알렸을 때는 자신들에게 숙소를 옮기라고 했고 성추행을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한 것도 자신들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We never do any offense. The Moon are doing offense, but why we have to change the house? Why we have to go because of we are foreigner?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조치는 위법입니다. 피해자를 해고나 아니면 기숙사에서 퇴소 요청을 했다거나 이런 식의 불리한 처우 혹은 그 밖에 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나 농장주는 성추행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해자들이 먼저 일을 그만둔다고 해 농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보 내용은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다며 MBC도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자,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온 아카데미상 시상식.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 씨가 유력한 여우 조연상 후보로 수상의 기대를 모으고 있죠. 이와 함께 한국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오페라도 단편 부문 후보에 올라서 오스카 트로피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인지 전동혁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글동글 하얀 머리를 가진 이들의 세상. 알록달록 다른 색깔의 머리를 가진 아이들은 머리를 하얗게 칠하고 나서야 사회로 내려갑니다. 인종차별을 중심으로 종교와 노동 문제까지 다양한 인간사를 거대한 피라미드 안에 엮은 애니메이션 작품 오페라입니다. 아카데미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오페라는 한국 제작사 바나가 제작하고 한국계 미국인 에리고 감독이 만든 한국 애니메이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그 상황 자체를 묘사해서 관객들에게 던져주고 그 안에서 관객분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찾아나가는 거죠. 주인공과 줄거리를 배제하고도 강렬한 울림을 전하는 파격적인 형식에 타임지는 최근 반드시 봐야 할 오스카 후보작 8개 가운데 하나로 오페라를 꼽았습니다. 오페라가 드러낸 차별과 갈등에 민낯은 오스카를 앞두고 열린 현지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으며 이딴 수상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영화사 픽사 출신의 오 감독. 한국계 미국인이기에 느꼈던 인종차별 문제를 작품에 녹이면서 보편적인 공감대를 확보했습니다. 백인 친구들이랑 아무렇게 서스럼 없이 어울리고 있었지만 말 하나 조심하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고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는 26일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는 이미 끝났습니다. 영화 미나리로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오른 윤여정은 여러 예측 사이트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며 수상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석 달 만에 다시 5천 명을 넘어서면서 결국 긴급 사태를 다시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올림픽을 미뤘던 지난해보다도 상황이 훨씬 악화됐지만 일본 정부는 올림픽은 상관없다면서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쿄의 번화가 시부야입니다. 공무원들의 호소가 무색하게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도쿄의 확진자 수는 긴급사태 해제 직후 100명대에서 다시 1000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제2의 도시인 오사카도 감염력이 센 영국 변이가 퍼지면서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병상이 모자라 2,600여 명이 자택 대기 중인데 3월 이후 9명이 입원을 기다리다 숨졌습니다. 전국 확진자 수가 석 달 만에 5천 명을 넘었고 결국 일본 정부는 도쿄와 오사카 등 4개 지역에 세 번째 긴급 사태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3주에서 한 달간 음식점과 주점 등의 기존의 영업시간 단축보다 강화된 휴업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특히 도쿄는 해제 한 달 만에 다시 발령되는 건데 석 달 남은 올림픽이 걱정입니다. 여당인 자민당에서도 지방에서도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深刻な影響を及ぼすような感染状況であればですね、これはオリンピックなんかやってるどころじゃないだろうと。 성화 봉송은 이미 곳곳에서 중단되고 있습니다. 走ることを楽しみにしていた皆さんにその機会を与えることができずすいません。 올림픽을 미뤘던 지난해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배가 훌쩍 넘는 상황인데도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와 올림픽은 관계없다며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다.
オリンピックは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ただ安全安心の大会になるようにですね、そこは政府として全力と取り上げ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し。 IOC 바흐 위원장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Overall policy of the government, but is not related to the Olympic Games. 이대로면 자칫 올림픽 기간 중에 긴급 사태가 발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밀어붙이듯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일자리를 잃고 산속 비좁은 움막에서 홀로 살다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떡을 훔쳤던 40대 남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남성이 경찰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얻고 15년 만에 어머니도 다시 만났습니다. 경찰차 앞에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이내 중년 남성이 나이 지긋한 여성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전기 관련 업체에서 일하다 15년 전 알코올 중독으로 일자리를 잃고 가족과도 헤어져 여기저기 떠돌며 살았던 40대 중반 홍모 씨. 1년 전부터는 대전의 한 야산 움막에 거처하면서 약초를 캐먹으며 근근히 버티다 급기야 남의 물건에 손대는 일까지 벌이고 말았는데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범죄. 하지만 홍 씨의 딱한 사정을 들은 방앗간 주인이 선처를 구했고 경찰도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마련해주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후에도 홍 씨를 체포했던 형사들은 쌀과 김치, 그리고 홍 씨가 가장 좋아한다는 라면을 사들고 움막을 찾으며 관심을 이어갔습니다. 이사들이 놀다고 뭐 식구한테 갖다 주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울고 하면서 이제 마음을 턱 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 좀 관심을 가져주면 충분히 사회 적응이 가능하겠다. 전기 관련 기술을 갖고 있던 홍 씨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등 후견인 역할까지 자처했습니다. 좋죠. 마음 편하고요. 새 삶이 생기잖아요. 경찰의 도움으로 그리운 어머니도 만난 홍 씨. 15년 만에 마주한 어머니에게 큰절을 하며 용서를 구했는데요. 만나고 싶은데 진짜 15년 만에 만나니까 감회가 새로운데 그 얼굴을 못 보더라고요. 이제 다시 희망을 꿈꿉니다. 집도 말해라.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고맙다는 얘기 남한테 해본 적 별로 없는데요. 고맙죠. 처벌만이 목적이 아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후배인 역할을 해주는 게 경찰의 본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에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의지를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하는.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코로나19의 거센 태풍을 피해간 모품지대가 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이런 명품들입니다. 해외여행은 못 갔지만 백화점 명품 매장 앞에서 아침 일찍부터 긴 줄을 서도 원하는 제품을 구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 명품 회사들의 한국 법인들 매출이 올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먼저 얼마나 벌었는지 노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아침, 백화점이 문을 열려면 1시간이 남았지만 이미 200명 넘게 건물 주변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샤넬 가방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오픈을 하고 나서 도착하면 그날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디 듣기로는 백화점 끝나기 전부터 줄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샤넬의 인기 제품 19 플랫백. 올해 1월 갑자기 가격을 14만 원 올려 643만 원이 됐습니다. 클래식백 맥스 사이즈 가격은 1,014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는 소문이 돌면 사람들은 더 몰려듭니다. 오르기 전에 사두기 위해서입니다. 샤넬은 작년에만 2차례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냥 이제 샤넬 가방 좋아하는 분들은 음식 같은 거라고 지금 사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야 된다고. 2020년 샤넬 코리아는 얼마나 벌었을까? 샤넬 코리아의 재무제표가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매출액이 무려 9,300억 원,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코로나19로 면세점 매출이 줄어들었지만 일반 매장의 매출은 26%나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1년 전보다 400억 원 늘어나 1,490억 원을 벌었습니다. 샤넬과 함께 3대 명품, 루이비통과 에르메스의 매출도 공개됐습니다. 루이비통의 매출액은 1조 470억 원, 1년 전보다 33%가 늘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배 가까이 늘어 1,500억 원을 벌었습니다. 초고가 명품 에르메스 역시 1년 전보다 16% 늘어 4,2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6% 늘어난 1,33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 나라들의 명품 매출은 모두 코로나19 영향으로 20% 정도 급감했지만 한국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글로벌 명품 시장에서 독일을 제치고 7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번 돈은 어디에 썼을까? 주로 본사에 배당했습니다. 에르메스 코리아는 820억 원, 루이비통 코리아는 500억 원, 샤넬 코리아는 2019년 기준 330억 원을 본사에 배당했습니다.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에 쓴 겁니다. 기부도 했을까? 샤넬 코리아는 지난해 6억 700만 원을 기부했고 에르메스와 루이비통의 기부금은 0원이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명품 업체들만 호황을 누린 게 아닙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처럼 글로벌 IT 기업도 작년 한 해 한국에서 수천억에서 수조 원까지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낸 세금은 고작 수십억 원이 전부입니다. 이들의 절세 비법이 뭔지 김민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성인 4명 중 1명꼴입니다. 매출도 1년 만에 2배 넘게 뛰어 4,15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넷플릭스가 한국에 낸 세금은 얼마일까? 21억 8천만 원. 전체 매출의 0.5%에 불과합니다. 넷플릭스가 세금을 아낀 비법이 있습니다. 매출 해외로 빼돌리기입니다. 넷플릭스는 미국 본사 말고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법인을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네덜란드 법인에서 이용권을 구입해 이걸 다시 한국 이용자들에게 재판매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한국 매출의 80%인 3,200억 원이 네덜란드 법인으로 넘어갑니다. 네덜란드는 세율이 낮은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입니다. 넷플릭스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다 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올해부턴 영국과 스페인 등 각 나라의 과세 당국에 법인세를 내겠다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여전히 배짱 영업 중입니다. 페이스북도 비슷합니다. 지난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한국에서 판매한 광고는 4천억 원. 하지만 매출 대부분은 조세 회피처인 아일랜드 법인으로 넘기고 한국 법인의 매출액은 236억 원만 신고했습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은 고작 35억 원이었습니다. 온라인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가 너무 지금 도를 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재정이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나라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는 5조 원으로 추정되는 한국 플레이스토어의 앱 수수료 매출을 역시 조세 회피처인 싱가포르 법인으로 보냅니다. 그 결과 구글 코리아가 한국에 신고한 매출은 고작 2,200억 원, 세금은 97억 원만 냈습니다. 매출 규모가 비슷한 네이버가 지난해 낸 법인세 4,600억 원의 50분의 1 정도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자, 앞에 보신 기업들의 공통점은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라는 겁니다. 법이 바뀌면서 이 유한회사들의 매출과 이익이 올해 처음 공개된 건데요. 하지만 그걸 또 알고 꼼수를 써서 감시를 피한 기업도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이베이 코리아, 뒤로 보시는 이 기업들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노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에 본사를 둔 딜리버리 히어로. 국내 1, 2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회사 형태를 갑자기 유한 책임 회사로 바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품업체인 구찌 코리아, 아마존 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지마켓과 옥션을 보유한 이베이 코리아, 그리고 아디다스 코리아.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2018년과 2020년 사이 줄줄이 유한 책임 회사로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난 2017년 국회가 법을 개정했습니다. 원래는 주식회사만 외부 감사를 받고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었는데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유한 회사들도 2020년에 발생한 매출과 이익부터 모두 공개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자 글로벌 기업들이 줄줄이 회사 형태를 유한 책임 회사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감시를 피해간 겁니다. 유한 책임 회사는 원래 벤처 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기업을 운영하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 책임이 없기는 한데 작년에도 저희는 공시는 따로 안 했지만은 저희 그 보도자료로 저희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거는 이제 발표를 하긴 했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도 이미 이런 꼼수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한 회사들이 유한 책임 회사로 이 전환을 하면서 또 법을 피해 나가는 이런 이제 우려가 또 있거든요. 시행령을 개정할 때 외관법을 개정한 취지가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 순이익 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탈세 위험도 있죠. 근데 지금 초기에 규제를 하지 않으면은 유한 회사를 유한 책임 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사례가 매우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거든요. 뒤늦게 국세청은 매출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다국적 기업 6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노경준입니다. 서울대학교가 2시간 안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코로나19 신속 PCR 검사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검사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대면 수업을 다시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앞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체 채취소가 설치됐습니다. 서울대가 전면적인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 신속하면서도 정확도가 높은 신속 PCR 진단 검사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동일 집단이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 양성자는 빨리 격리하고 음성자는 조금 더 대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면봉을 코 안쪽 깊숙이 비인두까지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건 일반 PCR 검사와 똑같지만 결과가 나오는 시간은 훨씬 빠릅니다. 이곳에서 채취된 검체는 바로 옆에 있는 보관실로 옮겨져 신속 분자 진단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6시간이 아닌 한두 시간 정도. 외부 진단시설로 검체를 가져갈 필요 없이 검체 채취부터 PCR 분석과 결과 확인까지 한 곳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대폭 줄었지만 양성을 양성으로 정확히 인식하는 민감도는 95% 이상입니다. 타액이나 비강의 검체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신속 항원 검사는 정확도가 50% 수준인데 이건 기존 PCR 검사처럼 유전자를 증폭하는 방식이어서 소량의 바이러스만 있어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 검사의 핵심은 유전자 증폭을 위한 온도. 60도에서 90도로 온도를 높였다 낮췄다 수십 회를 반복해야 하는 기존 PCR 검사와 달리 60도 전후의 온도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해 시간을 줄였습니다. 서울대는 오는 26일부터 자연대 대학원생과 교직원 등 2,700여 명에 대해 매주 한 차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일반 PCR 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음성이 나오면 대면 수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사면이 재보선 민심, 본물 터진 사면론인데 어제 이제 오세훈 시장 또 박형준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어제 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초청했는데요. 여기서 등장한 사면 건의 먼저 들어보시죠. 네. 우리가 이제 수직 정당이 다르고 전직 대통령들이 어쨌든 한때는 국민을 대표했던 최고 시민들인데 더 큰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전직 대통령들을 지금은 이제 사면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최고 시민이라는 생소한 표현까지 쓰면서 전직 대통령들 사면을 직접 건의했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사면을 요구하는 게 이 두 시장만이 아니죠. 네, 어제와 오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 중진들이 사면을 촉구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사면 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직 대통령들 이렇게 오래 감옥에 있지 않았거든요. 이건 또 국격에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국민 화합 차원에서 사면 쪽에 대통령이 손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선거 이긴 뒤에 지금 이렇게 지금 사면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아예 뭐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나왔단 말이죠. 네. 국민의힘은 이게 지금 재보선 민심이라고 보는 겁니까? 야당에서도 재보선 민심이 사면이다 이렇게 단정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안에서도 사면 요구는 젊은 층 표심에 반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데요. 네. 계속 들어보시죠. 네. 20대, 30대의 지지자분들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연락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번에 한번 국민의힘을 믿고 투표를 한번 해봤는데 역시나 당신들은 또 너무 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쓴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은 새롭게 편입된 젊은 지지층들에게 어떤 정책적으로 이제 소구할 것인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사면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공정사회를 요구한 표심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청와대 입장을 좀 볼까요? 네, 올 초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 때문에 한번 논란이 있었죠.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한 입장과 비슷합니다. 먼저 올 초 상황 보시겠습니다. 네.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도 문 대통령은 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현충원 방명록의 성추행 사과인데, 자,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현충원 방명록에 쓴 글이 또 논란이에요. 네,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가 현충원을 참배했는데요. 분향을 하면서 무릎을 꿇었고 방명록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네. 그런데 사과 대상에 선열, 국민은 알겠는데 이 피해자님은 누군지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네. 제가 그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적당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거나 뵙자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죠. 신원이 이렇게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현충원은 좀 적당한 곳은 아니라는 지적.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별도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지만은 이 사안이 이제 현충원 방명록으로 사과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인 거잖아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도 직접 입장문을 내면서 반발했습니다. 네. 저는 현충원에 안장된 순국 선열이 아닌데 도대체 왜 현충원에서 제게 사과를 하냐면서 윤호중 대표의 사과는 너무나 모욕적이고 말뿐인 사과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민주당 회의에서도 공식 브리핑으로 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한 오세훈 시장을 칭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윤호중 대표와 함께 현충원에 참배했던 민주당 이수진 의원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에서 출발합니다. 민주당이 이 점에서 참으로 부족했습니다. 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당 지도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사과를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횟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어제 K리그 수원과 대구의 경기에선 심판의 애매한 비디오 판독이 판정 11호까지 이어졌습니다. 올 시즌 거듭된 오심 논란에 판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0대 0으로 맞선 후반 19분. 대구 안용우의 슈팅을 수원 최성근이 몸을 던져 막아내자 주심이 공이 팔에 맞았다며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느린 화면으로도 쉽게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 비디오 판독실과 교심을 나눈 주심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방해했다며
바로 레드카드를 꺼냈습니다. 최성근은 팔에 맞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7분 넘게 비디오 판독을 하고도 왜 직접 해당 장면을 보지 않느냐, 수원 벤치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심판은 단호했고 에드가의 페널티킥은 결승골이 됐습니다. 심판위원회는 오늘 해당 장면이 원심을 뒤집을 만큼 명확하지 않다며 규정에 따라 정심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판정 논란이 올 시즌 유독 많아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개막 한 달 반 만에 심판위원회를 통해 오심으로 인정된 판정만 K리그 1, 2를 합해 모두 23회. 승부에 직결되는 페널티킥이나 골과 관련된 판정이 9번이나 됩니다. 특히 3차례나 오심 피해를 본 박지수처럼 비디오 판독을 하고도 적지 않게 오심이 나오면서 판정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장훈입니다. 요즘 프로야구에서 이 선수가 대세죠. 시즌 초반 괴력의 투구를 선보이고 있는 차세대 푸른피의 에이스 원태인 선수를 박주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자, 헛스윙 삼진 10개째. 국내 투수로는 7년 만에 2경기 연속 탈삼진 10개. 다승과 평균 자책점, 탈삼진 등 전 부문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원태인은 시즌 초반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안타 하나, 두 개 맞더라도 다음 타자 꼭 잡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경기를 요즘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살, 프로 3년 차에 투구에 눈을 떴다는 평가를 받는 원태인. 겨우내 웨이트를 통해 구속을 늘려 국내 선발 가운데 직구 평균 구속 2위. 여기에 슬라이더가 결정구로 등장했습니다. 원래 주무기였던 체인지업과 구속은 비슷하면서도 방향은 반대로 휘는 슬라이더가 타자들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잡았던 그립을 좀 다시 돌아갔었거든요. 좀 작년에는 좀 이렇게 띄워 잡았는데 올 시즌에는 꽉 잡고 그 감을 좀 다시 찾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지 못한 우군도 생겼습니다. 통산 13타수 8피안타에 홈런을 5개나 내준 현적 오재일이 삼성 유니폼을 입은 겁니다. 축하 문자를 첫승할 때만큼 받았습니다. 선배님 이제 2년 동안 저한테 치신 거 제 등판할 때 승 챙길 수 있도록 다른 팀한테도 많이 쳐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등판하지 않는 날에도 좀처럼 앉아있지 못하는 더그아웃의 분위기 메이커. 팀 우승과 시즌 10승 외에 올 시즌 목표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1차 지명이 첫 번째 목표였고 이제 국가대표가 되는 게 두 번째 꿈이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올림픽 명단에 들어가 보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MBC 뉴스 박준인입니다. NBA에서 나온 감각적인 더블 클러치 엘리옵입니다. 좀 부정확했던 패스를 절묘하게 마무리했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날이 흐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고온이 이어졌습니다. 따뜻한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어들면서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내륙 많은 지역에서 25도 이상의 초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도 27.5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고온 현상이 물러갑니다. 한낮에 서울이 23도, 대구 20도가 되겠고요. 특히 동해가 14도로 선선함이 감도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벽 동안 서울 등 서쪽을 중심으로는 비구름도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한편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으로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고 있는데요. 주말까지도 해상의 물결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여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 온종일 먹구름이 가득하겠고요. 낮 동안 내륙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 16도, 안동 13도, 광주 16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아집니다. 서울 23도, 강릉 16도, 부산 19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 날도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2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